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실적 덕분에 지난해 4분기 20조 원의 영업이익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6개 국제기구에서 미국이 탈퇴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들 기구가 미국 이익에 반한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 2016에서 AI 기반 피부 분석과 첨단 기술을 접목한 K-뷰티가 시선을 끌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놀랍습니다. 매출 93조 원, 영업이익이 20조 원. 그러니까 지난해 10월과 11월, 12월 석 달 동안 20조 원의 이익을 낸 겁니다. 삼성전자로서도 국내 기업 가운데에도 모두 최초입니다. 올해에는 더욱더 기대돼 영업이익이 연간 100조 원도 전망됩니다. 어느 정도 성과인지 정설민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가 국내 기업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20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무려 3배로 늘어난 20조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아이슬란드 같은 유럽 소규모 국가의 한 해 예상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반도체 초호황기였던 2018년 기록을 갈아치운 깜짝 실적입니다. 4분기 매출도 사상 처음 90조 원을 넘어서며 지난해에만 332조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1등 공신은 단연 반도체 사업입니다. AI 열풍으로 공급이 부족해진 메모리 가격이 치솟은 데다 고대역폭 메모리 HBM 매출도 확대됐습니다.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자사 AI 가속기를 개발할 때 HBM을 사용했고 SK하이닉스가 아닌 삼성전자의 제품을 사용했다. 반도체 부문에서만 최대 17조 원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지난해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경영 전면에 복귀한 이재용 회장이 역대급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 등 주요 빅테크 CEO와 직접 만나며 대형 수주를 연이어 성사시켰습니다. 전략적인 파트너라서인 것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우리 친구 젠슨이 제 친구라서 왔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에 빼앗겼던 D램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도 1년 만에 되찾았습니다. SK하이닉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16조 원도 훌쩍 넘어서며 6분기 만에 재역전에 성공할 것으로 보여 반도체 왕자 싸움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이 같은 성과는 엔비디아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AI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실적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도 높였습니다. 이어서 이승민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메모리 품귀 현상을 부른 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폭발적인 AI 인프라 투자 확대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웹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해 메모리 가격 상승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The amount of computation necessary for AI is skyrocketing. The demand for NVIDIA GPUs is skyrocketing. 지난해 10월 한국을 찾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과 한 치맥 회동도 고사양 메모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특히 차세대 HBM 수요가 연말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 올해 연간 영업이익 100조 원도 가능할 거란 전망입니다. 올해 말 정도에서 시작해서 아마 내년에 아마 HBM 보는 시장이 확 열릴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SK하이닉스 역시 올해 영업이익 예상치가 87조 원으로 실현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양사의 영업이익은 200조 원 예상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기대감은 주가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1년 사이 2.7배 올랐고 시가총액은 8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연이어 높여잡고 있습니다. 반도체 주들 주가가 많이 폭등을 하고 있는데 주가 말고 실적 측면에서 보면은 생각보다 실적이 좋아지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것 같아요.
하지만 수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 업계 특성상 환율과 미국 빅테크 기업의 투자 여력에 따라 실적이 급변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베네수엘라 석유를 손에 넣었습니다. 원유 매장량 1위, 베네수엘라 석유의 판매와 수익을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수익으로 미국산 제품을 사서 베네수엘라와 분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선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데 동맹과 국제기구도 돈 낭비라며 66개의 국제기구에서 탈퇴했습니다. 먼저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줄곧 국제기구를 향한 불만을 드러내온 트럼프 대통령. 기후변화 협약에 있어서는 사기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It's not even coming close to living up to that potential. It's the greatest con job ever perpetrated on the world.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66개 국제기구에서 탈퇴하는 선택을 내렸습니다. 유엔 산하 31개 기구와 비유엔 기관 35곳에서 미국이 탈퇴하는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공개된 명단에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과 유엔 민주주의 기금 등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감을 보이던 단체와 협약들이 포함됐습니다. 백악관은 기구의 회원으로 남아있거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돈 낭비라는 얘기입니다. 거침없는 행보는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을 장악하는 과정에서도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석유를 판매해 얻은 수익으로는 오직 미국산 제품만 구매하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품목을 나열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와 거리를 두고 미국의 이익을 더 노골적으로 챙기면서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가 더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석유의 공급망이었던 중국과 러시아 차단에도 나섰습니다. 이미 바다에 떠 있는 베네수엘라와 연계된 러시아 국적 유조선까지 군대를 동원해 납포했습니다. 러시아는 해적 행위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워싱턴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대형 유조선 위로 저공 비행하는 미군의 헬기.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밧줄을 타고 선박 위로 내려옵니다. 총을 겨눈 채 선실로 진입하자 유조선은 순식간에 미군의 통제 아래 놓입니다. 미군이 북대서양, 아이슬란드와 영국 사이 해역에서 러시아 국적 유조선을 전격 납포했습니다. 이 유조선은 러시아와 이란,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은밀히 유통해온 이른바 그림자 선단 소속입니다. 지난달 21일 미 해안경비대의 승선 요구를 거부한 채 도주했고 미군은 2주 넘는 추격 끝에 군사작전을 단행했습니다. Stateless or sanctioned because the oil blockade, the quarantine of oil out of unsanctioned or sanctioned or stateless vessels continues. 이 선박은 도주 과정에서 러시아 국적으로 등록했지만 미국은 무국적 선박으로 간주했습니다. 러시아는 즉각 반발하며 미국의 선박 납포를 21세기형 해적 행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베네수엘라 공습에 이어 이번 유조선 납포까지 군사력과 제재 집행 능력을 연이어 과시하고 있습니다.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nder this president is not going to tolerate that. 이런 흐름 속에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국방 예산을 1조 5천억 달러, 우리 돈 약 2천조 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선박 납포는 단순한 제재 집행을 넘어 미국이 군사 외교 주도권을 다시 쥐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이 같은 트럼프의 야욕에 전통적 우방까지 반감을 드러내자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덴마크 영토인 그린란드에 군사적 대응까지 거론한 이후 강한 반발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이한나 기자입니다. 일기 때부터 줄곧 나토 동맹에 반감을 드러낸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SNS에 나토가 우릴 돕지 않더라도 항상 나토를 돕겠다고 썼습니다. 그린란드 문제를 놓고 덴마크에서 군사적 맞대응까지 거론하는 등 강한 반발이 이어지자 달래기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And he made it very clear we're always going to be there for NATO, even if they have not done right b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하지만 진심은 달라 보입니다. 미국이 없으면 러시아와 중국은 나토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의 그린란드 야욕에 반발하고 있지만 안보 역량을 고려하면 딱히 수가 없다는 걸 잘 아는 만큼 으름장을 놓은 겁니다. 노르웨이를 향해서도 혼자서 8개의 전쟁을 끝냈지만 어리석게도 노벨 평화상을 주지 않았다며 여전한 뒤끝을 보였습니다. 그린란드를 손에 넣기 위한 움직임도 계획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다음 주 덴마크와 만나 그린란드 문제를 논의합니다. The president always retained the option. Every president, not this president, every president always retains the option. 미국을 위해서라면 동맹도 중요치 않다는 식의 행보에 트럼프의 허풍이라고 여겨졌던 그린란드 편입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는 불법 이민자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죠. 이민 단속 과정에서 30대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이 여성은 미국 시민권자였는데 국토안보부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복을 입은 요원들이 도로 위에 빨간색 차량에 다가가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합니다. 그러자 차량이 방향을 바꾸려 하는데 곧바로 총성이 연달아 울립니다. 운전자인 30대 여성은 끝내 숨졌습니다. You're killing my neighbors. You're stealing my neighbors. 트럼프 대통령은 숨진 여성을 명백히 전문 선동가였다며 단속 요원을 폭력적이고 고의적이며 잔인하게 차로 치었다고 했습니다. 자기 방어를 위해 총을 쐈다는 얘기로 국토안보부 역시 정당방위라고 일축했습니다. They were attempting to push out their vehicle and a woman attacked them. 하지만 영상에는 테러로 의심할 만한 행동은 물론 이민 단속 요원이 차량에 치이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해당 여성은 미국 시민권자로 단속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To ICE, get out of Minneapolis. 수많은 목격자들과 SNS를 통해 영상을 본 시민들은 사고 현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경찰차를 향해 눈을 던지며 항의했고 늦은 밤까지 집회하며 이민 단속국을 규탄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사건이 발생한 미니애폴리스는 지난 2020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과도한 진압에 숨진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당시 시민들의 분노는 전국적으로 확산했는데 이번 사건이 제2의 조지 플로이드 사태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민영입니다. 미국이 마두로 전 대통령을 축출했지만 베네수엘라에서의 혼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친마두로 세력이 여전히 권력을 잡으면서 통제와 탄압이 심해졌습니다. 마두로 체포를 환영하면 오히려 잡혀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여애 기자입니다. 무장한 경찰들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곳곳에 배치됐습니다. 마두로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민병대 콜렉티보도 소총과 베네수엘라 국기를 든 채 오토바이 행렬을 이어갑니다. ¿Ustedes creen que este pueblo está desarmado? No, señores. Vean esto. 마두로 전 대통령 체포를 환영하는 시민들을 색출하기 위해 도심 곳곳에서 단속을 벌이는 겁니다. 현지 인권단체는 보안군이 시민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메신저 앱을 열고 침공, 마두로, 트럼프 등의 단어를 검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소 14명의 언론인과 6명의 시민이 구금됐는데 경찰은 마두로 축출을 축하하다 체포된 시민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정권에 반대하는 시민을 탄압하는 동시에 마두로의 석방을 요구하는 반미 시위도 대규모로 이어졌습니다. La ambigüedad del juzgado que enjuicia a nuestro presidente en Manhattan.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마두로 전 대통령 신변 보호에 실패한 경호실장도 해임했습니다. 경호실장이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미국에 팔아넘긴 것이라는 현지 보도도 나오는 만큼 당국이 내통자 색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일본은 미국과 더 밀착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제재하는 등 압박에 나서자
일본 방위상이 2달 만에 또 미군 기지가 있는 오키나와를 방문했습니다. 미일 동맹으로 중국에 대응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일 미 해병대를 총괄하는 로저 터너 중장과 만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 미일 동맹이 더 굳건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日米同盟の抑止力、対処力の維持強化には地元の皆様のご協力とご理解が必要だって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을 문제 삼으며 일본에 대한 히토류 수출 제재를 발표한 날입니다. 중국의 계속된 압박에 일본 역시 미일 동맹 강화로 맞대응에 나선 겁니다. 我が国周辺の海空域において周辺国等が活動を拡大そして活発化させている中で南西地域における抑止力、対処力の向上は喫緊の課題であって 일각에선 일본이 지난 2019년 한국에 했던 것처럼 반도체 소재와 정밀기계 수출 제재를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오히려 일본 경제만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거침이 없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 중국명 디아오이다오에 대해 중국의 고유한 영토라며 또 도발했습니다. 지난달엔 오키나와와 주변 해역 공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했고 항공자위대 기지와 미군 함재기 훈련 시설이 지어지는 마게시마 인근 정찰 횟수도 늘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일본과 대립하고 있는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복귀 후 첫 일성은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였습니다. 다음 주엔 일본과의 정상회담도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중 복귀 후 첫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한중 관계 전면 복원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느낀 소회를 밝혔습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또 영원한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달려 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외신의 긍정적인 보도들을 언급하며 우리의 국익 중심의 외교를 국제사회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13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에서 다카이치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예정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주목받는 건 최근 고조되고 있는 중일 갈등에 대해 이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균형 잡힌 역할을 바라는 발언이 나온 이후라 이 대통령 행보에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습니다. 应当坚定站在历史正确一边做出正确战略选择. 이 대통령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섣불리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닌 국익 중심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외교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네, 연일 커지는 파문에도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자진 탈당은 없다고 못 박은 데에 이어 저희 취재 결과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요청한 소명서 제출 시한도 그대로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당초 예정됐던 12일 나흘 뒤 회의에서 김 의원의 징계 논의는 연기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장가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5일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김병기 의원에게 오늘 오전 10시까지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 측은 단 3일 만에 여러 의혹에 대한 소명서와 자료를 제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실제 MBN이 단독 입수한 윤리심판원 공문에는 배우자의 구의원 법인카드 사용 의혹부터 강선우 의원 공천헌금 관련 의혹 등 총 12가지 의혹을 소명하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윤리심판원 관계자는 당사자의 입장 없이 회의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윤리심판원장을 중심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저희 당에서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윤리심판원 원장님과 그 위원들께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12일에 열리는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강선우 의원의 제명건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윤리심판원의 빠른 결정을 촉구하는 가운데 오는 12일 김 의원과 관련한 회의가 예정대로 진행될지 관심이 모입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예, 수사도 본격화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김병기 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줬다고 탄원서를 작성한 동작구 의원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이 전직 구 의원이 김병기 의원의 정치 후원금도 대신 모아줬다는 말을 주변에 털어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3자의 후원금 모금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박혜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마스크를 쓴 한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에게 1,000만 원의 공천 헌금을 건넸다는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동작구 의원 A씨입니다. 총선 앞두고 김병기 의원 측에 1,000만 원 전달한 것 인정하십니까? A씨는 탄원서에서 21대 총선 전인 2020년 3월 김의원 최측근 구의원에게 공천 헌금으로 1,000만 원을 줬다가 석 달 뒤 돌려받았다고 밝혔는데 2년 뒤 공천에서도 결국 제외됐습니다. 당시 사정이 밝은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A씨보다 더 많은 돈을 전달한 사람이 있다고 들었다며 당시 공천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A씨가 정치 후원금을 대신 모아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도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MBN 취재 결과 A씨는 현역 시절 김병기 의원에 대한 후원금을 제일 많이 걷어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불만을 당시 구의회 관계자에게 수차례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자금법은 차명이나 우회 기부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기부하는 것이 아닌 제3자가 돈을 모아 전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다만 김 의원 측은 구의원들을 후원금 모집에 동원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해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구의원들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네, 그런데 김병기 의원의 거취를 놓고는 당내 의견이 분분합니다. 새 원내대표 후보자들 사이에서도 김 의원이 자진 탈당해야 한다는 입장과 윤리심판원 결과를 보자는 신중론이 엇갈렸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를 뽑기 위한 합동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3선의 한병도, 진성준, 박정, 백혜련 의원이 출사표를 던져 4파전이 됐습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인 만큼 김 전 대표 거취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먼저 3명의 후보자는 김 전 대표가 자진 탈당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탈당하고 이후에 진실 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당후사하는 심정으로 애당심의 발로로 먼저 결단해 주시기를. 당은 잔혹한 결정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보다는 당이 우선입니다. 박정 후보 한 명만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반대했습니다. 소명을 듣고 나서 또 윤리심판원이라는 공식기구를 통해서 판단하고 4개월뿐인 임기에 대한 입장도 엇갈렸습니다. 3명의 후보자는 구원투수로서 연임이 필요 없다고 밝혔지만 유일하게 한병도 후보만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와 국회의원 투표를 거쳐 일요일 오후 새 원내대표를 발표합니다. 같은 날 공석이 된 최고위원 3자리도 새로운 인물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예, 이번엔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 관련 단독 보도입니다.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텔레그램을 탈퇴했다 재가입한 사실이 MBN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은 지금 해외에 있죠. 핵심 피의자의 출국 사실조차 사전에 몰랐던 경찰이 이번엔 디지털 증거 확보에 적기마저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지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해외 체류 중인 김경 서울시 의원이 보안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하고 다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취재 결과 어젯밤 10시 49분 김 시 의원의 텔레그램 계정엔 새로 가입 문구가 표시됐고 기존 대화방엔 탈퇴한 계정이란 안내만 남았습니다. 텔레그램은 계정 탈퇴하고 재가입하면 이전 대화 기록이 삭제되는 경우가 많아 1억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같은 날 김 시 의원의 인스타그램은 공개 계정에서 비공개로 전환됐고 카카오톡에서도 새 친구 목록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메신저 재가입이나 휴대전화 교체 등을 통해 디지털 흔적을 정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경찰은 김 시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통신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시의원은 지난달 31일 미국에 체류 중인 자녀를 만나겠다며 출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출국 사실조차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핵심 피의자가 해외에 머무는 동안 핵심 물증 확보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경찰은 의혹이 많은 데다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며 기초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의혹 당사자인 김 시의원이 귀국해야 경찰 수사도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수사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보유 중인 반포 아파트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같은 평형의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이 아직 없다며 분양가인 37억 원으로 재산 신고를 했는데요. MBN 취재 결과 세금을 매기기 위한 한국부동산원의 기준 가격이 있었는데도 이보다 낮은 분양가로 신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 반포동 한강변의 한 아파트.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년 전 배우자가 전용 138제곱미터 청약에 당첨돼 부부 공동 명의로 보유 중입니다. 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당시 주변 시세보다도 20억 원 이상 낮아 로또 청약으로 불렸던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37억 원이지만 비슷한 평형대의 주변 아파트들은 100억 원이 넘어 시세 차익이 7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당가 기준으로 했을 때 한 90억 정도? 네, 50 정도 됩니다. 100억도 부를 수도 있죠, 위치에 따라서. 문제는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해당 아파트 가격을 시세가 아닌 분양가 37억 원으로 신고했다는 점입니다. 관련 법에 평가액과 실거래가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게 돼 있는데 새 아파트라 둘 다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게 공시지가가 없어요. 취득가액으로 하게 돼 있어요. 공시지가가 없을 때. 하지만 MBN 취재 결과 보유세 산정을 위해 한국부동산원이 책정한 기준 가격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시가격 산정 전까지 그 역할을 하는 만큼 해당 금액을 확인한 뒤 신고를 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습니다. 통상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는데 비슷한 연차의 인근 아파트 전용 133제곱미터 공시가격은 53억 원으로 이 후보자가 신고한 분양가보다 16억 원 정도 높습니다. 축소 신고 논란이 있는 이유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미공시 산정가격 산정해서 작년에는 그거 기준으로 과세를 했습니다. 이게 본인만 알려드릴 수 있어요. 여야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9일 열기로 잠정 합의한 가운데 반포 아파트를 둘러싼 논란은 가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최근 고속도로 사고를 수습하던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가 SUV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SUV 운전자가 일정 속도를 자동으로 유지해주는 크루즈 기능을 켜둔 채 졸음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승용차 2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를 수습하고 있던 경찰과 소방대원들을 향해 또 다른 SUV가 그대로 돌진합니다. 두 번째 발생한 이 사고로 50대 경찰관과 30대 견인차 기사가 숨지고 9명이 더 부상을 입었습니다. 30대 SUV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한 것이 2차 사고의 원인이었습니다. 사고 기록 장치를 분석해보니 이른바 스마트 크루즈 기능을 켜둔 채 주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지 않더라도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게끔 미리 설정해둔 겁니다. 사고 직전까지 속도가 일정합니다. 초과 속도는 아니더라고요.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크루즈 기능을 사용하다 발생한 사고는 30건, 모두 20명이 숨졌습니다. 속도와 차간 거리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 주긴 하지만 졸음이나 부주의가 겹칠 경우 오히려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크루즈 기능은 정지해 있는 물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핸들이나 제동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주의력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도 사고를 수습하던 사람들을 크루즈 장치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내달린 결과입니다. 전문가들은 크루즈 기능은 단순 보조 장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운전 내내 전방을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지방의 한 대학병원 교수가 제자 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2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조차 열지 않았고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참다 못해 일하던 대학병원을 떠났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전라북도의 한 대학병원 교수가 제자와 후배 의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2022년 12월입니다. 해당 교수가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며 2017년에 발생했던 일을 참다 못한 피해자들이 학교와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인사권을 쥐고 있는 과장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문제제기를 했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받으면서 사립학교법에는 교원의 성범죄 처벌 가능 기간이 10년이지만 학교 측은 자체 규정이 3년이라며 징계위원회조차 열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이 주장하는 징계시효 3년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입니다. 학교 정관으로 달리 정했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학교가 성범죄 의혹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이 피해자 중 한 명은 일하던 대학병원을 떠났습니다.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조치나 이런 것도 되지도 않고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서 결국 해당 교수는 재판에 넘겨졌고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교원 징계는 규정상 파면과 해임뿐이지만 학교 측은 해당 교수를 잠시 직위 해제했다가 3개월 만에 복귀시켰습니다. 해당 교수는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대낮에 베트남 국적의 불법 체류자가 경찰을 피해 달아났다가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휴일 외출에 나온 군인이 검거에 큰 도움을 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당시 상황을 이교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전속력으로 거리를 내달리고 그 뒤를 경찰이 뒤쫓습니다. 쉽사리 거리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 안간힘을 다해 골목길로 도주하는 남성을 향해 또 다른 경찰이 따라붙습니다. 난데없는 추격전에 한 행인이 망설임 없이 가세합니다. 행인 도움을 받은 경찰이 남성을 막다른 곳으로 몰아 붙잡는 데 성공하면서 약 1km에 걸친 추격은 끝이 났습니다. 경찰에게 꾸벅 감사 인사를 받은 남성. 휴일 외출에 나선 인근 부대 군인이었습니다. 경찰관 두 분이 누군가를 쫓고 계시길래 몸이 먼저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한낮 추격전은 수배 차량을 발견한 경찰이 운전자 검문을 시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운전자는 30대 베트남 국적의 불법 체류자였는데 무면허 상태로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몰고 있었습니다. 저희를 보면서 멈칫하는 이상한 차량이 있어서 저희가 혹시나 해서 조회를 했더니 수배로 돼 있는. 경찰은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남성을 검찰에 넘기고 검거를 도운 박 상사에게는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MBN 뉴스 이교옥입니다. 오늘 화제가 된 사건을 짚어보는 사건 추적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사회부 황지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황 기자, 지난해 10월 이 캄보디아 범죄 단지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규모 범죄 단지에 배후로 알려져 있었던 인물이 결국 체포가 됐다고요? 네, 프린스 그룹의 천지 회장이 결국 체포됐습니다. 예. 이 행방을 알 수 없어서 실종설까지 나왔던 이 천지 회장, 어디 있나 했더니 캄보디아에 있었습니다. 빅뱅 출신 승리가 이 프린스 그룹이 운영한 클럽에 방문하면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And try to come here and see what happened in Cambodia. This the greatest country in Asia. 네, 이 프린스 그룹을 이끄는 사람이 바로 천지입니다. 캄보디아 내무부는 지난 6일 천지를 비롯해 중국 국적의 일당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동안 도대체 뭐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는지 궁금한 시청자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중국 출신의 천지는 지난 2014년 캄보디아로 귀화한 뒤 이 프린스 그룹을 세웠습니다. 캄보디아 등 30여 개 국가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예. 특히 천지 회장은
훈센 전 총리 등 캄보디아 초고위층과 유착 관계를 맺으면서 사업체를 확장했던 걸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성공한 사업가처럼 알려져 있었던 건데 이렇게 체포되는 신세가 된 이유는 뭐였을까요? 네, 지난해 10월에 저희 캄보디아 범죄단지 소식으로 한국이 떠들썩했죠. 우리 국민들이 캄보디아 범죄단지, 이른바 웬치에 감금된 채 고문까지 당하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가담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천지 회장이 이런 범죄단지 운영의 실질적인 배후로 알려지면서 각국이 천지 회장 체포에 나선 겁니다. 실제로 미국 법무부는 천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최소 10개의 범죄단지를 운영하고 조직원 규모는 최대 10,000명에 달하는 걸로 추정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체포의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프린스그룹 부동산 자금 출처, 해외 송금 내역, 암호화폐 거래 등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확보하고 수사에 바로 투입하십시오. 어쨌든 배후가 잡혔다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캄보디아 이 범죄단지 자체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게 지난해 8월이었죠. 한국인 대학생이 이 숨졌다, 살해당한 사건이 알려지면서였는데 이 조직의 총책도 잡혔다고요. 네, 대학생 박모 씨 살인 사건과 관련한 조직의 총책, 중국 국적의 한모 씨가 어제 태국에서 검거됐습니다. 대학생 박 씨를 캄보디아로 유인한 선배와 살해 사건의 주범 리모 씨는 지난해 붙잡혔었는데요. 조직의 총책은 당시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영상 속의 이 남성이 총책의 한모 씨입니다. 함 씨는 캄보디아에서 스캠 범죄 단체를 조직하고 한국인 피해자들을 고수익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유인한 뒤 권총 등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최종적으론 함 씨를 한국으로 송환해 엄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황지원 기자였습니다. 휴먼 로봇과 함께 CES 2026에서의 또 하나의 관심, 모빌리티입니다. 이젠 단순한 이동수단인 모빌리티가 아니라 탑승자와 자동차가 교감하고 소통하는 수단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역시 인공지능 AI가 있는데 어느 정도의 변화를 몰고 올지 라스베이거스에서 김태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운전석 전면 유리 하단에 주행 정보, 내비게이션 등이 선명하게 표시됩니다. 동승자석에 앉으면 뮤직비디오 감상도 가능합니다. 현대모비스가 오는 2028년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홀로그래픽 투명 디스플레이입니다.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 이 전면 유리는 오롯이 나만의 스크린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운전자와 동승자의 시선을 분리해 옆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공간을 완성하는 겁니다. 운전자에게는 맞춤 정보를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탑승자와 자동차가 하나씩 교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신호등을 바라보면 남은 시간이 표시되고 표지판을 바라보면 도로명이 더욱 확대됩니다. 차량 안에 설치된 카메라가 탑승자의 시선을 인식하고 이를 AI가 분석해 정보들을 보여줍니다. 광고판을 바라보면 해당 제품의 정보들이 전면 유리에 표시되는 시기입니다. AI 기술을 적용해서 탑승자가 말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보여줄 수 있는 똑똑한 자동차의 미래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일본의 혼다는 내부 카메라를 통해 운전자의 스트레스, 감정 상태 등을 파악하고 이에 맞춰 조명과 음악 등을 조절해 차량이 휴식 모드로 자동 전환됩니다. 더불어 소니와 협업해 기분에 따라 차량 내부를 아예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변신시킵니다. AI가 이제는 모빌리티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해 상호작용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모빌리티는 이제 단순 이동수단을 넘어 자동차와 탑승자가 서로 교감하고 소통하는 교류의 수단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올해 CES에서는 우리 화장품 기업들도 AI와 결합한 뷰티테크를 선보이며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흉터 치료부터 실시간 피부 진단까지 더 똑똑해진 K-뷰티 현장, 유승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행사장 곳곳에 마련된 국내 화장품 기업 부스마다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끈 건 피부 흉터를 정밀 분석해 치료와 화장을 동시에 돕는 기기입니다. 거울 속 흉터를 보며 속상해하는 분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싶었습니다. 정밀한 진단부터 커버 메이크업까지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흉터를 단순히 가리는 수준을 넘어 자신감 회복까지 돕는 신기술에 반응도 뜨겁습니다. Battling having a scar in an unsightly place on your face, it just the confidence that it would bring back to people who struggle or have unsightly scars, it would be. 주름 개선 효과와 흡수력을 높인 결합형 기기도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시너지를 이루면서 손으로 바르시는 것보다 조금 더 좋은 스킨케어 효능을 기대하실 수 있도록. 관람객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전문적인 피부 관리 기능에 주목합니다. So as a busy working professional woman, I like to purchase a device can save a lot of my time and integrate it into my daily skincare routine. 피부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스마트 거울과 도화 정도에 따라 관리 방법을 제안하는 기술도 공개됐습니다. 이처럼 화장품과 첨단 기술이 결합한 뷰티테크가 집에서도 맞춤형 피부 관리를 가능하게 하며 시장을 빠르게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760억 달러 규모였던 세계 뷰티테크 시장은 2030년 17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화장품을 넘어 뷰티테크까지 초격차에 나선 K-뷰티의 행보에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처음으로 집을 산 사람이 4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역대급 부동산 규제에도 더 오를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집 없는 30대의 마음을 급하게 만든 걸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로 어디에 몰렸는지 강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생애 첫 주택으로 수도권의 한 빌라를 산 30대 A씨 부부. 하루가 다르게 뛰는 집값과 쏟아지는 대출 규제를 지켜보며 일단 무엇이든 사자는 마음이 커졌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빨리 매수를 해야겠다라는. 이렇게 지난해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한 인원은 약 6만 1천여 명. 그 전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6%가 더 늘었습니다. 지난 2021년 이후 가장 많은 건데 이 중 30대가 절반에 달합니다. 지역별로는 송파구를 제외하면 동대문, 강서, 노원구 순으로 매수가 몰렸습니다. 생애 첫 집인 만큼 중저가 물량이 풍부한 곳으로 수요가 집중된 겁니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연이은 대책에도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가 70%로 유지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동네가 정책자금 대출을 받고 움직이는 손님들이 많이 오거든요. 60 미만 아파트들이 상당히 거래가 많아요. 이런 흐름 속에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값은 1년 전보다 8.71% 올라 한국부동산원이 공식 집계를 시작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 간의 이혼 소송 4라운드가 시작됩니다. 노태우 비자금을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만큼 1조 원이 넘던 재산 분할 액수는 수천억 원대로 줄어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우종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의 조단위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는 결말이 나지 않은 채 파기환송심 재판으로 넘어왔습니다. 앞서 2심은 최 회장 재산을 4조 원으로 보고 노 관장에게 1조 3,809억 원을 분할해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 재산 다수를 차지하는 SK 주식의 뿌리가 노태우 비자금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노태우 비자금이 불법 자금인 만큼 재산 분할 근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최 회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제6공화국의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최 회장이 이미 증여한 주식 1조 1천억 원도 대법원이 분할 대상에서 뺀 만큼 파기환송심은 남은 2조 9천억 원을 두고 다투게 됩니다. 노 관장은 내일 열릴 첫 변론에 직접 나와 의견을 밝힐 예정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고 장제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성폭력 피해자를 변호했던 김재련 변호사도 추가 선임했는데 단순 재산 싸움이 아닌 도덕성 문제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수천억 원이 노관장 몫으로 갈 걸로 전망하는 가운데 최 회장 측은 더 줄이려, 노관장 측은 더 늘리려는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탈모 샴푸와 헤어 에센스의 사용 기한을 조작한 업체의 실태. 어제 전해드렸는데 이게 한 업체만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돈을 받고 사용 기한을 위조해준 외주 업체가 따로 있었습니다. 안정모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보보리스 샴푸가 사용기한을 조작한 건 업체 내부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사용기한을 위조해주고 돈을 챙긴 업체가 따로 있었습니다. 두 회사 사이에 오간 견적서입니다. 한 통에 340원만 내면 완제품의 사용기한을 다시 찍어주는 이른바 재착인 작업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위조가 문제될 경우 모든 책임은 보보리스 측이 진다는 내용의 메일도 오갔습니다. 조직적으로 사용기한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실제로 화장품 제조업체 KPT는 사용기한이 곧 만료되는 재고를 넘겨받아 기계를 돌렸습니다. 알코올로 지워져요. 알코올로 사람의 손을 지우고 착인하는 거 기계가 찍는 거니까. 샴푸 8,800통, 세안 제품 2,200통 등 11,790통의 사용기한이 KPT에서 위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05년부터 20년 넘게 화장품 사업을 해온 KPT는 문제될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용기한을 바꾸기 전에 안정성 검사를 해봤더니 몇 년 더 써도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용기간 연장해달라고 하는 타당하니까 그냥 그때 모르고 진행했던 거고. 되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고요. 하지만 한 번 출하된 화장품의 사용기한을 임의로 변경하면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업체들이 작정하고 속이면 위조 여부를 가려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화장품 사용기한을 거짓 기재해 적발된 사례는 최근 4년간 2건에 불과했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오늘 아침은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몰아쳤습니다. 겨울이 실감날수록 전기장판을 자주 찾게 되는데요. 계절용 기기 가운데 가장 많은 화재 사상자를 내는 데다 고령층이 특히 위험하다는 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화재로 부부가 모두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인은 모두 70대로 알려졌는데 이번처럼 주거시설 화재 사망자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많았습니다. 감각이 둔해진 데다 스스로 대피하기도 어렵기 때문인데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해 화재 위험에 방치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고령층만 사는 주거시설에는 어떤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전기기기가 한꺼번에 연결돼 있거나 먼지가 쌓인 콘센트는 과열과 합선으로 인한 화재 위험을 키웁니다. 하지만 겨울철 가장 큰 위험은 난방기기인 전기장판입니다. 무절제한 고온 사용은 물론 장판 아래 매트를 겹쳐 사용해 바닥이 과열될 위험이 있습니다. 교체 수명인 5년을 한참 넘겨 내부의 열선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도 많은데 무심코 넘기기 일쑤입니다. 웬만하게 틀고 고온으로 들으셨어요, 지금? 그냥 뜨뜻하게 하고 그냥 자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집안 화재 역시 전기장판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대부분 잠을 자다가 화를 입기 때문에 전기장판 화재 사상자는 계절용 기기 화재 중 가장 많을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고 하다 보면 이렇게 안전에 조금 이렇게 대처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타이머를 또 설정을 해 놓으셔갖고 한 2시간이나 3시간 사용을 이렇게 자동으로 꺼질 수 있는.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소방서를 통해 무료로 설치할 수 있는 화재 경보기와 소화기를 갖춘다면
화마가 비켜갈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포스트 김연아 신지아 선수가 드디어 꿈의 무대 올림픽에 나섭니다. 선발전 직전 프로그램을 통째로 바꾸는 승부수로 티켓을 거머쥔 배짱도 우상 김연아를 빼닮았는데요. 당찬 요정 신지아를 황찬민 기자가 만났습니다. 감미로운 선율을 타고 흐르는 우아한 몸짓이 빙판을 수놓습니다. 2022년 14살의 나이로 국내 종합선수권에서 깜짝 우승을 차지하며 혜성처럼 등장했던 신지아. 나이 제한에 걸려 베이징 올림픽에는 못 나갔지만 4년 동안 꿈을 키우며 기다려 드디어 밀라노 올림픽에 당당히 도전장을 냈습니다. 저의 큰 꿈인 올림픽 진출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던 마음이 너무 컸고 솔직히 지금도 잘 믿겨지지 않아요. 올림픽으로 가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지난해 테마곡으로 웅장한 곡을 선택했다가 시즌 내내 부진하자 올림픽 선발전을 앞두고 서정적인 사랑의 꿈으로 돌아오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결국 지난 4일 열린 선발전에서 실수 없는 올클린 연기로 우승을 차지했는데 자신 있는 우아한 연기와 완성도를 택한 전략이 통한 셈입니다. 스파르타쿠스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저랑은 잘 맞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서 좀 더 무르익은 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 9월에는 피겨 여왕 김연아에게 직접 안무 지도를 받으며 섬세함과 예술성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점프 들어갈 때 당연히 긴장이 되겠지만 안무적인 요소도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개막까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간. 신지아는 겁없는 막내답게 후회 없이 모든 걸 쏟아내겠다는 각오입니다. 제 인생 첫 올림픽인 만큼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세요. MBN 뉴스 황찬민입니다. 북극발 한기가 남하하면서 하루 만에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졌는데요. 내일 아침까지는 추위가 이어지겠지만 낮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다만 토요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리고 나면 일요일에는 다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밤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에 눈이나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모레 새벽에는 중부에, 오전에는 남부 곳곳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서울에 1에서 3cm, 경기 동부와 호남에는 최고 7에서 8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강원 내륙과 산지에도 최고 15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내일 하늘빛은 흐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중부지방에는 약하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춘천이 영하 11도, 서울은 영하 5도로 춥겠지만 낮에는 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아침과 달리 낮에는 광주와 부산이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과 남부지방은 일요일까지 눈이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도 중부와 전북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